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죠. 오늘은 참 못난 어른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에 빠지다 출발합니다. 사연 봐주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을 맞이한 남자입니다. 집안일을 마음껏 터놓을 곳도 마땅치 않은 데다가 제가 글 쓰는데 미력 하나마 취미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미가 있다 뿐이지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니니까 기대 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친구놈들은 꽤 있는데 가정사를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들기에는 제가 좀 쪽팔리네요. 익명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써볼게요. 저는 제가 33, 아내가 31일 때 결혼을 했습니다. 딱 1년 연애하고 결혼 준비에 들어갔었죠. 슬하에 딸을 하나 두게 되었는데요. 임신 기간 동안 아내나 저나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준 아기가 고마웠어요. 슬프고 안타까운 사실은 출산 후에 아내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원래 간 쪽이 안 좋았어요. 이건 집안 내력이더라고요. 아내의 대학 졸업 직후 돌아가셨다는 장인어른께서 오랜 간 질환을 앓고 계셨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신 거라고 저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쉽게 피곤해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했던 아내는 출산 후에 각종 건강 악화 증세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 계획은 성별 상관없이 2명이었는데 딸 하나로 만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낳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했죠. 단순 사무직이고 박봉이었지만 아내는 직장이 있다는 것에 상당히 의미를 두는 타입이었습니다. 스트레스에 무척 취약한 사람이었지만 일적으로 받는 고충보다는 자신만의 법칙이나 환경이 깨지는 것에 더 힘들어했기에 임신 전까지는 계속 직장을 다녔어요. 출산 후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바로 복직하기에는 엄두가 안 났고요. 저는 본가가 지방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아이를 맞이하고 나서 아내 건강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육아를 자처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셨습니다. 장서방,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바로 내가 있는데. 아이고, 우리 손녀 예쁘기도 하지. 온종일 들여다보고 있어도 나는 절대 안 질려. 아이고, 볼수록 예쁜 이 얼굴을 어쩐다. 아무런 걱정일랑 하지 말고 병원이고 회사고 마음대로 일 보고 다녀. 내가 항상 아기 보고 있을 테니까. 아이고, 우리 주윤이가 그러셔요. 어머, 얘 봐라. 막 웃는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 저도 처음 배워본 아빠라는 위치였고 출산 직후부터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진 아내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저희 딸에게 온전히 집중을 다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은 커다란 힘이 돼주었습니다. 저는 세게 안으면 진짜 혹시나 부서지지 않을까 싶어서 차마 아기를 놀아주지도 못했던 못난 초보 아빠였는데요. 장모님께서는 너무나도 능숙하게 아기를 들어올리고 등을 쓸어주고 방긋 웃음 짓도록 장난까지 치면서 정말 잘 놀아주시는 게 저의 눈에는 육아의 달인처럼 보였습니다. 아유, 박간 양반 떠나고 나서 내가 마음 편히 순수하게 웃어볼 일이 통 없었는데 확실히 집안에 아기가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잖아. 정말 그런 것 같아, 정서방. 아기를 보고 있자면 절로 미소가 다 지어지네. 어째 이런 천사가 다 있을꼬.
전혀 귀찮아하지도 않으셨고 저희 아기를 보면서 늘 편안한 표정과 행복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에 저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의 건강 문제도 그렇지만 회사 일 때문에도 모든 게 겹쳐서 힘들었었거든요. 진짜 딸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번아웃이 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호련히 자연과 벗삼아 시간이나 죽이며 살아가는 백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아플 만큼 복잡했던 시기였죠. 딸이 태어났다는 것은 저의 깊은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우리 딸 앞으로 평생 지킨다는 각오가 생겼기 때문에 하루하루 아내와 미래를 그려가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차마 몰랐던, 체감할 수 없었던 부성애라는 것이 아기 얼굴을 본 순간부터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라고요. 이런 저희 아기를 돌봐주신 장모님께 제가 얼마나 감사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출산 직후에 엉망진창이었던 일정들을 모두 소화해내며 그 힘든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무기력증과 약간의 우울감을 호소했던 아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태가 나아지게 되었어요. 정확한 시점을 따지자면 제 생각에는 가족 친지만 모여서 소소하게 열었던 돌잔치에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내가 정말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었는데 통통한 볼살을 자랑하는 저희 귀여운 딸과 더불어서 세상 가장 예쁜 모녀의 모습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였던 저희 가정. 엄청난 앞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었네요. 옥신각신 아웅다웅 하면서도 아이 커가는 재미로 저희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적인 초유의 사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었죠. 하필이면 저희 아내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추측컨대 사무실에서 걸린 것으로 보였어요. 다행스럽게도 저와 어린 딸은 끝내 음성이었고 역시 밀접 접촉자로 지정되었던 장모님 역시 이상 없었습니다. 아내만 걸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원체 건강에 안 좋았던 영향이 있었나 봅니다. 기껏 다시 시작한 직장 생활이었는데 얼마 못 가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아내가 다시금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과 저의 퇴사가 결코 무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 머리칼이 진짜 한 움큼씩 빠지는 걸 보고 미뤄왔던 퇴사 결심을 굳히게 되었어요. 아내는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 직장 생활하고 싶다는 바람을 비춰왔었기 때문에 타이밍 맞춰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덕분에 아내가 코로나 때문에 집을 비우는 동안 제가 저희 딸을 돌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지방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야, 니 뭐 잘렸다며? 잘리긴 누가 잘렸다 그래. 내가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온 거다. 도저히 못 해먹겠어서 때려치웠다. 왜? 그게 그거 아이가. 어쨌든 니 지금 백수 아이가? 알면서 뻔히 묻고 그러냐? 근데 금방 다시 일 시작해야지. 안 되겠어. 어떻게 내가 놀고만 있겠냐?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지금 상태 안 좋아. 너도 들어서 알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경북 구미에서 나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가면서부터 구미에서 살았으니까 거의 8년 가까이 살았던 셈이네요. 학창시절을 내내 그곳에서 나면서 저는 제가 불알 친구라고 부르고 싶은 진짜 친구 녀석들을 꽤 만났습니다. 저 포함 5명이서
오형제 패밀리를 만들어 먹고선 잘 지내왔죠. 끈끈한 의리로 이어져 있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한 녀석의 친구, 그러니까 저에게는 친구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안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건너서 아는 친구가 간이 안 좋아요. 삼형제 집안의 막내인데 특이하게 형제 3명 다 그렇댔어요. 그래서 먼저 결혼한 형들은 일을 잘 안 한다나, 형수님들이 돈을 더 벌어오신다나 그렇게 분명 들었던 게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싶군요. 저희 집안은 참고로 유전 질환 없이 건강합니다. 일 때문에 구미에 잠시 정착을 하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부산으로 내려가셨고요. 거기서 아파트를 살짝 무리해서 사셨었는데 거의 로또 맞으신 급이 되었습니다. 그쪽 아파트 값이 완전히 폭등을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저희 부모님께선 노후 부장이 다 되어 있으시고요. 제 위로는 형이 하나 있는데 이 인간도 알아서 잘 삽니다. 형수님도 능력 좋으시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특이한 점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2분 다 남자 형제들만 있으세요. 아버지는 4형제 집안, 어머니는 2남 1녀 집안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전부 다 상남자들입니다. 짠 것처럼 다 그래요. 외모부터 선이 굵직굵직한데 저만 얄뿌리합니다. 제가 어디서 나는 딸 같은 아들이야 이러면 아무도 안 믿던데 저는 정말 저희 집안에서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은 사람일 거예요. 여자들 포함해서 말이죠. 언제나 저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저희 집안 가족들. 부산이란 먼 곳에 사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자주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서울 서대문구가 아니라 부산 해운대구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도 부질없이 종종 생각을 해봤고요. 어떻게 해도 타지살이는 늘 외로운 것 같아요. 가정이라는 뿌리를 내렸으니 망정이었죠. 저는 저에게 제2 고향인 구미 역시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제가 사랑에 맞이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기에 언제나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놀 것도 더럽게 없는 동네인데도 저희는 항상 재미있게 놀았었죠. 네 혹시 내려올 생각 없나? 지금 일 바쁜 거 그거 있잖아. 네가 공장 그거 맡으면 내 보기엔 딱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공장? 너 그거 찬준이 공장 얘기하냐? 그럼 내가 뭔 공장 얘기하는데. 야 금마 있잖아. 네 전에 이거 못 들었나? 금마가 뭐 아싸리 공장 차린다 만다 하더니만 결국 사고 쳤잖아. 지금 뭐 김천에다가 마스크 공장 돌린다 안 하나? 알지. 왜 몰라? 야, 근데 그거 차린 지 벌써 꽤 됐잖아. 근데 지금 갑자기 왜? 뭔데? 지를 난리랜다. 분량 착살나게 잡아낸다 하던데. 내가 뭐 대강 듣기로는 마스크 그거가 예민하고 까다롭다더라. 그 있잖아, 어? 마스크 그게 우리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공장이 다르대. 근데 준이 금마가 거기에 올인하겠다고 안 그러나? 그래서 뭐 공단에 그 공장은 니한테 연락 한번 해보라 그러대. 네가 원래 뭐 그런 일엔 한가다 하잖아. 친구 녀석들이 저의 신경을 써준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단박에 솔깃해서는 욕심이 났습니다. 다른 사업 아이템 때문에 바빠진 친구도 도울 겸 무엇보다 급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몇 달 제가 공장을 맡으면 돈도 엄청 땡겨준다고 하고 그렇게 챙겨준다는데 마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내한테 바로 상의를 가장한 저의 바람을 꺼내보았습니다. 나는 진짜 그 일 내가 맡고 싶은데 나 원래 관리자가 천직이잖아. 관리 업무로 총괄하는 거라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바로 들더라고. 내가 가서 돈 진짜 많이 벌어올 테니까 몸 추스르고 지훈이 보면서 혼자 지낼 수 있지? 참나, 무슨 외국 나가? 알았어. 당연히 되지. 아내는 저의 지방행에 순순히 동의를 해주었고, 덕분에 저의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아요. 한창 예쁜 나이에 우리 딸을 두고 간다는 게 너무 아쉽긴 하였으나,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해봄으로써 저의 다음 미래가 새로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주말에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같이 저녁 한 끼를 먹었어요. 다른 음식들도 있었지만 족발을 시켜서 같이 먹었는데 딸이 족발을 손으로 집어서 먹는 것을 본 장모님께서 바로 식겁하시더라고요. 예끼! 요거가 얼마나 짠 부분인데 그걸 덥석 집어먹으려 들어. 할머니한테 줘봐. 옳지. 짠 거는 할머니가 먹을 테니까 우리 이쁜 지은이는 요거 살코기 먹자. 아이고 착하다. 족발에서 간이 센 부분은 아이가 먹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장모님께서 족발을 집어 살을 발라다가 저희 딸에게 따로 놔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 장모님께서 세심하시다고 저는 느꼈었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 쌓이고 쌓여 신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장모님, 전화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친구 공장을 대신 당분간 좀 맡아서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구미에서 지낼 집도 단기로 구할 거고요. 엄마, 거기는 주변에 단기 매물들이 꽤 많더라고. 구하는 건 일도 아니겠어. 나는 오빠 내려갈 때 같이 가서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고 그럴 거거든. 엄마가 그때 와서 우리 지훈이 좀 봐주라. 부탁할게. 아유, 이왕 내려가는 김에 너도 장서방 지내는 곳에서 한참 쉬다 오지 그러니. 너 요즘 얼굴 꼴이 말이 아니야. 너 거울 보면 못 느끼는 거 없어? 안 그래 장서방? 우리 지훈이가 이쁘기는 하다만 미운 4살이기는 한지 청방지축에 날이 갈수록 드세지잖아. 괜히 다시 직장 다닌다고 설쳤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사발 났지. 안색 파리해가지고는 애가 놀아달라고 부채고 심심하다고 우는데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지. 아유. 잔말 말고 장서방 지낼 집 어떤가 네가 잘 살펴주고 너도 웬만하면 콧바람 좀 제대로 쐬고 올라와라. 장모님께서 약간은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 부부 서로 눈빛 교환을 하면서 민망하게 있었네요. 그렇게 내려가기로 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장모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귀엽게 손을 흔들며 빠빠이 해주는 것을 뒤로 한 채 트렁크랑 뒷좌석에 짐을 꽉 채워서 아내랑 구미로 내려갔어요. 저는 워낙 단골 신세로도 잘 지내는 타입이라 짐도 얼마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예상보다 정리는 금방 끝났습니다. 공장이랑 출퇴근 동선 좋은 위치에 있는 투룸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곳 생활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침묵 속에 책이나 읽고 한적한 동네를 낮에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이나 하고 조용한 동네 카페에 가서 혼자 앉아있고 이런 생활에 만족해하였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나 꼭 힐링하러 온 사람 같다. 지훈이가 너무 보고 싶기는 한데 솔직하게 말해서 내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는 기분이야. 그러면 며칠 더 있다가 올라가는 건 어때? 매일 영상통화로 너도 봐서 알겠지만 지훈이가 장모님이랑 지내면서 꽤 좋아하는 것 같아. 부모인 우리보다도 장모님께서 때로는 더 지훈이를 위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도 있다니까. 이거 나만 그래? 우리 엄마가 애를 잘 보는 것 같기는 해. 나는 솔직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루 종일 지훈이 보려면 벅찬데 엄마는 거뜬하시더라고.
진짜 엄마랑 우리랑 가까이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면 엄마한테 내가 연락할까? 나 조금만 더 있다 간다고. 아내와 제가 신중하게 상의를 했고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선 장모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고자 했었는데 엄청 반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딸 맡기는 수고비 명목으로 용돈을 드리고 왔었는데 더 후하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식구 토탈 생활비라고 생각하고 월 500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 내려와 있는 동안이요. 뭐? 장서방, 500씩이나? 아니, 그런 큰 돈을? 어차피 제가 여기 내려와 있으면 저희 집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모님께서 지윤이 보러 저희 집에 계속 방문해 주실 것 같아서요. 그건 그렇지. 장서방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고 말고. 내가 암만 내 딸이라지만 다 맡겨놓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 내 손녀는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안심이 돼. 네, 그래서요. 장모님께는 정말 늘 감사드리는 마음이에요. 아시죠? 근데 혹시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 아니야. 왜 부담이 돼? 아니야, 괜찮아. 내가 뭐 준다고 해서 그 돈을 낼름 다 써버릴 사람이야? 아닌 거 장서방이 더 잘 알지? 그거 돈 주면 내가 우리 지윤이 앞으로 직접 저금하고 싶어. 할머니가 손녀를 위해 모은 돈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네.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알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500 드리는 것 어떠냐는 건 아내가 먼저 꺼낸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저희에게 다른 것이 부족하지 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저도 괜히 기분 상하게 싫이 가타부타 다른 말 안 꺼내고 한 큐에 알겠다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장모님께 가는 돈이 결국은 저희 집안 돈이라고 여겼고 몇 달 공장 맡으면서 버는 액수도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서 한 2주였나 보름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저희는 별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야 저랑 아내 둘 다 매일 영상통화로 딸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같이 할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아내가 이른 오전 시간에 영상통화를 했고 저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밤중에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우리 지훈이가 글쎄 저녁 먹고 좀 놀다가 보면 금세 잠이 온다 그러네. 조는 닭마냥 꾸벅꾸벅해서 안 되겠지 뭐야. 밤늦게 통화는 이제 안 되겠어 정서방. 밤에 영상통화를 안 받으시고는 장모님께서 카톡으로 애가 이미 잔다고 답장을 주셔서 좀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각 잡고 여쭤봤더니 저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딸이 일찍 자기 시작했다나요. 저는 웬만하면 지금까지처럼 밤에 잘 준비 다 마친 딸 모습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장모님과 지내면서 아이의 수면 패턴이 바뀌었구나 싶었고 그래서 수긍하였습니다. 대신 딸이 보고 싶으면 퇴근하고 나서 씻고 옷 갈아입자마자 영상통화를 걸었죠. 우리 공주님 이제 저녁 먹어? 저녁 먹고 치카치카하고 이제 잘 준비할 거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 어린이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저희 딸을 보며 저는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참 머저리 같았어요. 얼마 후 아내가 집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공장에 여유 짬날 대로 타이밍 잡느라 예정보다 사흘 정도 늦어졌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당연히 제가 데려다 줬고 딸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 이리 와. 아빠한테 와. 할머니랑 잘 있었어? 할머니 속 안 썩이고 착하게 있었어? 할머니하고 있는 거 재미있었어? 우리 딸 요즘 매일매일 일찍 잔다면서? 꼬박 2달 만에 보는 딸에게서 저는 눈을 떼지 못하였죠.
얼른 안아들고 둥가둥가를 해주는데 고 이상하게 실이 딸이 제가 무슨 질문을 할 때마다 자꾸 어딘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시선을 따라가 보면 장모님께서 계셨습니다. 어라? 얘가 왜 자꾸 이러지? 약간 의미심장한 기분이 들더군요. 장모님께 가고 싶은 표정이 아니라 뭔가 눈치를 살피는 것 같은 딱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이들은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기에 솔직한 존재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 순간 그 표현이 왜 저의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모를 일입니다. 부엌 베란다에 나가보니까 분리수거한 통들이 안 비워져 있길래 모으면 부피가 크다 보니까 제가 그걸 가져다 버리고 오겠다고 하고는 전부 합쳐서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잔뜩 쌓여있던 분리수거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돌아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서자마자 뒤에서 도어락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앞집 사람이 나오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선 저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치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요새 통 되게 안 계신가 보네요. 그런데 앞집에서 나온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참고로 앞집과는 안면만 틀고 지냈고 딱히 이웃 간의 오가는 접점은 그 외에 없었어요. 50대 부부가 사시는 집이었는데요. 자녀들은 자취하느라 가끔 주말에 들른다는 정보만 제가 스쳐가듯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게 다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주치면 꾸벅 목례만 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건 것이었죠. 저는 간만에 집에 들른 참이라 이웃도 왠지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업무가 생겨서 내려가 있는데 아무래도 서너 달 정도는 더 그럴 것 같다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부부가 통 안 보이시고 그 어머니 되시는 분만 애를 보고 계시길래 무슨 일인가 했어요. 아, 저희 장모님이요? 그게 저희 집사람이 저랑 같이 지방에 잠깐 있다가 오늘 올라왔어요. 그동안 장모님께서 저희 아이 봐주셨던 거고요. 저희 부부 안 보이는 걸 아셨다니 오며 가면서 마주치셨나 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뭐 하여간 그쪽 장모님 목소리를 내가 들어가지고 통 신경이 쓰였었네요. 이제 아이 엄마가 돌아왔으면 됐죠. 잘 됐네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마 당분간 저희 장모님이 거의 매일 와 계실 것 같아요. 집사람이 건강도 신경 써야 하고 또 자격증 공부한다는 것도 있고 일정들이 좀 있거든요. 아이가 장모님을 잘 따르니까 사위로서 제가 복이죠. 네? 아니, 그럼 그 장모님이란 분을 저희가 앞으로도 봐야 한다고요? 아유, 그건 좀 곤란한데. 그래도 아이 엄마가 왔다니까 낫겠죠? 밤마다 문을 어찌나 쾅쾅 닫아대던지 그 현관문 좀 살살 닫으라고 말을 한 번 했는데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대낮이라면 피아노 소리든 뭐 코끼리 울음소리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깜깜한 밤에는 무조건 조용해야 해요. 잠기가 약간 밝아서요. 그런데 이어폰 낀 상태에서도 그 문 닫는 소리가 얼마나 천둥처럼 들리는지 아휴, 이거 안 겪어보면 몰라. 밤마다 또 그럴까봐 우리는 지레 겁먹은 채 마음 졸이고 지냈어요. 앞집 아주머니께서 빨간 뿔테 안경을 여러 번 고쳐 쓰시며 그러셨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아니, 사실은 그럴 확률은 없다고 봐야겠죠. 앞집에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런 걸로 저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확실히 밤에 그러냐고 제가 거듭 여쭤봤지만 아주머니께서는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밤 10시만 됐어도 이런 얘기 안 해요. 특이한 사람이라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았지. 그런데 꼭 자정쯤만 되면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다 잘나고 누워있는데 쾅쾅대면은 스트레스 받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일단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장모님께 아주 조심스레 여쭤봤죠. 밤늦게 현관문 세게 닫는 소리 때문에 앞집에서 항의를 해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얼굴에 띄우고 계셨던 웃음기를 싹 지우시는 겁니다. 잘못 들었겠지. 우리 윗집이나 아랫집이 그런 걸 소리가 울려서 아마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리고 내가 잠이 안 와서 밤바람 좀 쐬려고 한 번씩 밖에 나갔을 수도 있는데 하도 예민들 하시니까 그냥 문 닫는 소리도 크게 들린다고 괜히 받아들이는 거지. 귀는 더럽게들 박네. 내가 알았으니까 정사방도 신경 쓰지 말어. 저는 진위 여부라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서 여쭤본 것이었는데 장모님께서 엄청 정색을 하시고서는 딱 일축하시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제가 재차 여쭤보기가 못해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는 말았어요. 오랜만에 딸 얼굴 실컷 들여다보고 재롱 떠는 것도 흐뭇하게 봤더니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아쉬운 하룻밤이 지나가 버리고 저는 다시 지방행 길에 올라야만 했죠. 딸이 TV 앞에서 소꿉놀이를 하다가 잠시 단잠에 빠져 있었는데 깨우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장모님께 항상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빼놓지 않은 채로요. 저 배웅 나온 아내와 함께 짐가방 들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했는데 웬 아저씨 한 분과 딱 맞닥뜨렸어요. 서로 얼굴을 보고선 이렇게 됐죠. 바로 앞집 아저씨였습니다. 어제는 아주머니 쪽과 이야기를 했던 터라 타이밍이 알궂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저희 장모님께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른 세대 현관문 닫는 소리를 앞집으로 착각하신 게 아니냐고 하실 만큼 문을 세게 닫으신 적이 없는 모양이에요. 만약 그랬다고 해도 고의가 아니신 모양이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보세요. 술 처먹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고의가 아니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술이라니. 저는 지금 그간 저희 집에서 어린 딸아이 돌봐주신 저희 장모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갑자기 술 얘기는 어떻게 된 건지요? 그쪽 장모님이란 사람이 밤마다 술 처먹고 늦게 들어와서는 고성방가로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나는요, 남이 노래 부르는 거 전혀 듣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만 술에 취해서 아주 문짝 떨어지게끔 쾅 다 찌르란나. 아휴, 여간 신경 쓰였던 게 아닙니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딸이 어린데 장모님께서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밤마다 밖에서 술 드시고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참 몰랐습니까? 못 믿겠다는 표정들 보니까 황당하군요. 우리 집 현관문 옆에 카메라 달린 거 보셨죠? 보안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달아준 건데 거기에 다 찍혔을 테니 발뺌하실 순 없을 겁니다. 사위고 딸이고 참 아둔들하시구만. 이참에 알게 됐으면 조치나 잘 취해주세요. 앞으로는 신경 안 쓰고 잠 편하게 자고 싶으니까. 제가 얼굴이 다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수치 같은 것들이 뒤엉켜서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우선은 제 차로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내와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쩐지 얼마 전부터 밤에 애랑 영상통화 못한다고 하실 때부터 이상했다고. 저는 이런저런 얘기라도 먼저 꺼냈는데 아내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거의 대꾸만 했어요. 하긴 아내는 자기 모친인데 얼마나 더 당황스러울까 싶었습니다. 지금 월 500씩이나 그 거금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말까지 알게 되었으니. 우선 오빠는 내려가. 내가 엄마한테 얘기 잘 해볼게. 아마도 아빠 계실 적에는 술은 입 근처에도 못 대셨던 엄마였으니까
뒤늦게 고삐라도 풀리신 게 아닐까 싶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말하기에 미처 내용을 읽지 못했는데 차 출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장모님 편들어준 거 아닌가? 이런 짐작이 드는 겁니다. 입에 불을 뿜으면서 화를 내도 모자랄 상황인데 엄마로서 분노하기보단 딸로서 자기 엄마를 더 배려하기 급급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약간의 배신감이 들었고 저는 아파트를 빠져나가려다 말고 경비실에 차를 세웠습니다. 경비 소장님께 제 소개부터 드리고 앞집 연결을 요청했죠. 앞집 아저씨와 바로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배웠던 앞집 애기 아빠입니다. 저 정말로 죄송하지만 혹시 제가 사장님의 핸드폰 번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번호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장모님께서 다시 늦은 시각에 만취하신 채로 소음을 발생시킨다거나 하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의 정중한 부탁을 앞집 아저씨께서는 바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아주 반색하시면서 번호를 불러주시더니 현관에 단 카메라로 언제든 협조해 줄 테니까 말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 젊은 부부가 믿고 맡겨놨으면 책임을 지고 손녀 아이를 보살펴야지. 어딜 경우 없이 밤에 아이 혼자 두고 쏘다닙니까? 그것부터 거슬렸어요. 각자 알아서 사는 요즘 세상에 내가 오지랖 펼치는 이웃으로 보일까봐 가만히 있었던 건데 속으로는 영 못마땅하다 여기고 있던 참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어째서 앞집 아저씨께서 속 시원히 짚어주시는 건지. 여튼간에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죠. 그리고 운전 잘하고 무사히 내려왔는데 그날 아내랑 전화로 싸웠습니다. 역시나 아내가 장모님 편을 들더군요. 장모님 앞으로 안 그러시겠다고 약속은 받아놨어? 미안하다고 말씀은 하시지? 왜 그러신 거래? 오빠 작작 좀 해. 이제 다 알았고 지적했으면 그걸로 됐잖아. 엄마가 우리보다 어른이신데 어련히 잘 하시겠지. 저는 어떻게 그것으로 이탈락할 수 있냐고 따졌고 아내는 그런 저에게 지랄 유난 떤다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기본적으로 성질이 대단한데 그 성질 일어나는 영역만 건드리지 않으면 온실 속 화초 같은 사람이거든요. 엄청 유유자적한 사람이에요. 대신 심기 건드리는 영역 터치한 순간부터 폭발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내는 더 이상 이 일로 장모님을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내려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고들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억울하지만 제가 한 수 접어주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요. 어찌됐든 아내가 이제 딸이랑 집에 있으니 다시 그런 문제가 불거질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3주 뒤 토요일 아침에 아내가 반찬을 싸들고 내려왔어요. KTX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건 기차역이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태우고 제 자취집으로 가는 길이 꽤 되어서 어색한 공기만 감돌았어요. 카톡상으로는 괜찮았는데 직접 마주하니까 장모님 일로 언쟁을 벌였던 여파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실천하면서 다시 잘 지냈습니다. 그러려고 애를 썼죠. 아이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웃음도 나왔어요. 그런데 밤에 아내랑 대화를 하던 도중 장모님 얘기가 나왔고 또다시 서로 감정이 치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가 심각한 와중에 아이를 집에 두고 밖에서 지인분들과 술자리를 갖고 들어온 장모님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조심스레 그 얘기를 다시 꺼냈더니 아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네요. 아니,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다고 뭘 그만하라는 건지. 지훈이가 기차에서 얌전하게 굴 애였으면 내가 오늘도 데려왔어.
근데 얘가 안 되니까 특이하게 차에 오래 있으면 자지러지고 그냥 다 통제가 안 되는 애니까 그런 거야. 오빠는 진짜 우리 집에서 아이 봐주는 우리 엄마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라고. 그 정도 일로 왜 이렇게 불만을 가져? 애가 이런 애가 있고 저런 애가 있는 건지 왜 우리 애 특이한 애라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해. 그리고 내가 장모님이 아무래도 술자리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야. 지금도 혹시 주말이라고 못 참고 밖에 나가신 거 아니야? 애만 혼자 두고? 저의 말에 아내가 입을 다물고 표정을 살벌하게 굳혔습니다. 이건 진짜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신호였죠. 저도 화가 나서 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충동적으로 건 것이었는데 이상하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 안 받으시길래 저는 불안하다 그랬고 아내는 장모님께서 폰을 진동으로 해놓고 일찍 주무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냉전 상태에 접어든 저희는 각자 따로 잤고요. 아침 밝자마자 준비는 간단히 해서 제 차를 타고 집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그 일을 제대로 따져 묻지 못한 앙금이 남아있었으므로 이대로는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아내도 삼자대면에서 회포를 풀자고 그랬고요. 그렇게 도착한 집. 저희는 들어서자마자 경악을 해야 했습니다. 마스크를 내리자마자 맡아지는 희미한 술 냄새.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서 입을 크게 벌린 채 컥컥 소리를 내면서 외출복 차림으로 주무시고 계신 장모님이 보였습니다. 딸이 내복 차림으로 방에서 나오더니 저희를 보자마자 단박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울려고 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잘 잤어? 어젯밤에 할머니랑 같이 있었어? 제가 안아들고서 물어봤더니 딸이 눈물 맺힌 얼굴로 도리도리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 억장이 무너졌죠. 장모님께선 화들짝 놀란 채 기상하셨고 이제 개싸움 시작이었습니다. 장서방, 그게 내가 술 친구들이 생겼는데 거의 반강제식으로 나보고 자꾸 나오라니까 그러지. 나는 원래 거절을 했어. 진짜야. 내 친구가 여기 근처에 살잖아. 그 친구 집에서 모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다들 맞들렸는지 하여간 계속 그렇게 됐네. 제정신이시면 그럴 수 없죠. 손녀 생각은 안 나셨어요? 저희 지윤이 사랑하긴 하세요? 지금까지 가식적으로 일부러 손녀 사랑이 제일인 할머니 연기하신 건 아니시죠? 장모님께서 구구절절 늘어놓으신 말씀. 그게 어디 먹힐 핑계인가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이 무슨 어린 손녀 두고 책임감 없는 행동이시냐며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돈 500 받으면 원수의 손녀라도 잘 돌보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내가 화를 내면서 저를 밀치는 겁니다. 오빠, 말 조심해. 오빠가 유난 떠는 것도 있다고 내가 분명히 그랬지? 예전에도 그랬어. 지은이 분리수면 할 때도 갖가지 이유 대면서 반대하고 맨날 나보고 예민하다 그러는데 나는 늘 오빠가 더 예민하다고 생각했어. 정말 지긋지긋해. 저는 아내의 말에서 아내가 지금 장모님께서 아이를 봐준다. 이 틀이 깨지는 걸 못 견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싫은 거였죠. 아내는 이런 쪽으로 고집이 있었고 제가 그걸 잘 알았습니다. 저도 정말 지긋지긋해지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니? 이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자는 거야? 오빠는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나 한 번 아니면 진짜 아닌 사람이야. 정 털리기 전에 입 조심하고 생각 신중히 하고 말해. 그래, 정서방.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고 가족들끼리 유도리 있게 좀 넘겨주고 그래야지 아득바득 뭘 따지고 드나. 자기 기분 나쁘다고 뒤 생각 안 하고 덤벼드는 아내와 이 사태의 빌미의 제공자이신 장모님께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을 보며 저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전입가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면 정말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머리 좀 식히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가 나름 차분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어떻게든 업무에 열중하려고 할 때 아내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오빠가 사과할 생각 없으면 나 오빠랑 못 살 것 같아. 한 가정 안에서 부부로 안 되겠다고. 야, 너 장난하냐? 내가 왜 사과를 해? 너 어디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희는 감정적으로 싸워댔고 끝에 끝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로 이렇게까지 된 걸 보면 저희는 부부의 운명이 아니었나 보더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는 웃음이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저도 아내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관계 유지에 대한 미련은 의외로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연락을 드려 상황 설명 후에 의견을 구하게 됐고 결국은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부 중에 아무도 굽힐 사람이 없다면 갈라서는 게 맞다고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재산 분할은 걱정이 되지 않았는데 관건은 딸이었죠. 저는 딸을 당연히 제가 데려올 생각으로 이혼에 동의했던 것이었지만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애 낳고 우울증 앓았던 사람이 무슨 애를 맡겠다는 거야. 너 애한테도 못할 짓이야 그거. 지은이에 대해서 오빠가 뭘 안다고 그래? 늘 애 봐왔던 건 우리 엄마였고 그 다음으로는 나였어. 육아라곤 전혀 모르는 오빠보다는 내가 나. 그리고 엄마인 내가 양육권에 훨씬 유리한 거 알지? 정말 마음 아픈 소식이었어요. 제가 딸을 데려올 수 없다니. 딸이기 때문에 아빠보다는 엄마랑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면서 제 친구들은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이왕 이혼하는 거 차라리 아이까지 넘겨주고 결혼 생활을 청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혼 조정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아내가 장모님께서 모임 좋아하시고 뒤늦게 술맛에 빠지신 걸 자기는 진작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손녀를 돌보시면서는 안 그러실 줄 알고 함구하고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이 부분을 사과했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 재산 분할 모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겠다고 했기에 합의서 정식으로 쓰고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개싸움을 벌인 지 넉 달 만에 이혼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3달간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사람 관계에서 정 떨어지고 질리고 나니까 진짜 뒤도 돌아보고 싶지가 않아지더라고요. 저희 딸 태어났을 때 고귀한 생명보다도 저는 아내가 먼저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피덩이 신생아는 잘 보이지도 않았고 온갖 고생 끝에 드디어 출산을 한 아내의 핏줄 터진 얼굴이 더 눈물 났었어요. 그런 아내였지만 이제는 저와 남남이 되려고 서로 사력을 다하고 있다니 정말 촌극 그 자체였습니다. 속은 골마 있었으나 애써 담담한 척 지내고 있던 그때 저는 아내의 친구가 올린 SNS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겨울인데 하나도 안 추움. 기분 전환 가평 펜션 나들이 파티할 거니까 코로나 꺼져. 펜션에 친구들이 놀러간 모양이었는데 사진 속에 저와 이혼 진행 중인 아내가 있는 겁니다. 아이는 어쩌고 친구들이랑 놀러 간 건지 또 장모님께서 혼자 보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정말 하늘이 저를 도왔습니다. 좋은 날씨의 주말 저녁인데 아내마저 집에 없다?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번뜩인 겁니다. 저는 실례를 무릅쓰고 당장 앞집 아저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네, 저 애기 아빠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댁에 계시나요? 그러면 혹시 저희 집 벨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아, 말씀 듣고 나와서 지금 누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안에 있나 봐요. 귀 대고 들어보니까 아이 목소리 같습니다만. 이거 애가 훌쩍거리는 소리 같은데 아무래도. 재벌을 남 못 준 장모님께서 또다시 출퇴를 하신 게 분명하였습니다. 재차 아저씨를 통해 상황을 확인받은 저는 결심을 굳히고 어려운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혼자 집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상습적으로 저희 장모님께서 그러고 계신 거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 아이를 위해서 112에 신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달라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혹시 이 신고로 손해나 피해를 입으신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조건 살해 또한 해드릴게요. 저희 방치된 아이 생각해 주시고 앞집 이웃으로서 신고 좀 넣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참, 그래요. 알겠수다. 그동안 나도 어린아이가 걱정되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일러주신 대로 내가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할게요. 앞집 부부 두 분께서 합심하여 상의를 하고 말을 맞추신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자주 방치되어 있는 정황을 그동안 많이 봐왔고 여러모로 의심을 품고 있었는데 우는 소리가 들려서 신고를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따로 감사 인사를 또 드렸고 극구 사양하시긴 했지만 약수 하나마 살해 또한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저의 예상대로 장모님께서는 지인들과 소주 병나발을 불면서 즐기고 계셨더라고요. 오빠, 미안한데 우리 엄마가 또 지훈이 놔두고 밤에 나가셨었더라고. 분명 안 그러시겠다고 나랑 약속도 했는데 왜 또 그랬는지 나도 진짜 모르겠다. 친구들과 펜션 잡고 놀고 있는데 난데없이 집에 경찰 출동했다고 연락을 받은 것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내는 건강 문제로 인해서 술을 입에도 안 대고 사는 사람인데 그 모친인 장모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술자리라면 사족을 못 쓰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심지어 먼저 가신 장인어른께서도 간 질환으로 세상을 뜨셨던 것이라는데 말이죠. 저는 숙취에 찌든 장모님의 연락을 받았을 때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도 털어버렸습니다. 이봐, 장서방. 애 두고 나왔다고 경찰이 왔다고 그러는데 앞집에 그 예민하고 빌어먹을 부부가 신고한 모양이야. 장서방한테도 연락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선수 치려고. 내가 지난날 얼마나 고생하고 산지 우리 사위는 모르지? 응? 내가 그때 한 마음고생 풀려고 아주 조금 즐기면서 사는 건데 이것도 못하고 살면 나보고 그냥 콱 죽으라는 거야. 지훈이 고고고고 그게 어찌나 때를 쓰고 애가 치를 맞은지. 아유, 욕 나와. 내가 걔 비위 맞춰주느라고 하루에 10년은 늙어요. 그래도 장서방 돈 보고 내가 꾹 참아왔는데 가식 떠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 이혼해도 양육비 꼬박꼬박 챙겨주는 거 맞지? 나 또 슬픈 머리로 나왔다고 양육비 줄이면 안 된다. 응? 아, 재산도 장서방이 챙겨가기로 했잖아. 지훈이 키울 돈은 후하게 줘. 그래야 내가 말년까지 여유롭게 살지. 한 번 사위는 영원한 사위. 장서방 돈이 최고야, 최고. 신명나게 웃으시는데 듣고 있던 저는 차갑게 마음이 식어갔습니다. 장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전부 핸드폰으로 통화 녹음 마쳤고요. 한순간이나마 딸을 포기하려고 했던 저 자신에게 원망이 들었습니다. 절대 장모님께 딸을 맡기지 않겠노라 굳게 다짐하고 있던 저에게 아내가 다시 어물쩍 말을 흐리면서
끝끝내 자기 엄마를 변호하고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함으로써 아예 못을 박은 셈이 되었죠. 이 모녀는 자기들끼리 서로가 안 됐다며 위로하고 아껴주면서 지내는 게 맞아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와 딸은 빠져주는 게 맞는 것이었고요. 아내는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알아 누웠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 아프면 원래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안 보이는 법이죠. 아내는 도저히 딸을 자기 혼자 건사할 수 없는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람인 장모님께서는 시한폭탄 트러블 메이커셨으니 경찰이 아동 문제 들먹이며 집에 출동하고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에 치를 떨면서 자기의 일상에 큰 균열이 생긴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아내가 결국은 제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만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지훈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갈라서는 건 갈라서는 건데 우리 잘 생각해서 결정하자. 오빠는 뭘 또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어? 뱃속에서 생겨났으니까 태어난 거지. 무슨 우리를 믿고 세상에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야, 네가 그래서 우리 딸 키우는 거 내가 반대하는 거야. 내가 지윤이 갓난아기일 때 솔직히 신경 많이 못 써줬어. 그런데 그거 왜 그랬겠냐? 너 때문이었잖아. 네가 아픈 바람에 내가 너한테 온 신경 다 쓰느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지윤이 키우는데 참여 안 했다고? 너 병원이며 직장이며 학원이며 왔다 갔다 한 거는 생각 안 해? 그러는 동안 나 묵묵하게 돈 벌었어. 탈모약 처방 받도록 스트레스 오지게 받아가면서 진짜 개같이 돈 벌어왔어. 나 좋으라고 그랬겠냐? 너랑 지훈이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장모님께도 돈 다 가져다 바쳐드렸지. 우리 지훈이 예뻐해달라고, 잘 부탁드린다고.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뭐야? 아내가 한참을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를 반복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면 그러는 습관이 아내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쐐기를 박을 타이밍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나 부족한 아빠 맞고 가정 지켜내지 못한 실패한 남편 맞아. 그래도 내가 책임감은 있다고 생각해. 지윤이에게 감정적으로 교류하면서 보살펴줄 자신도 있어. 너는 네 한 몸 챙기기에도 벅찬 사람이야. 장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는 내가 키우는 걸로 하자. 네가 맡겠다는 건 네 욕심이야. 현실이 아니라. 아내는 울먹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모님께서 주둥이 간수를 못하시고는 딸에게 엄마 아빠 이제 헤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그러신 건지 점점 더 장모님이라는 사람 자체에게 혐오가 들었습니다. 근데 딸이 저와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정말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친구 녀석 하나가 저한테 법원에다가 변경 신청 넣으라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저는 딸마저 제가 키우는 것으로 하면서 제 명의로 장만했던 저희 집도 아내 쪽에 주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장모님의 술 기운 가득한 통화 내용을 음성 파일로 보내주었고요. 그거 듣고서 아내는 스트레스 도져서 완전히 뒤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장서방, 사람이 어찌 그러나? 평생 부대끼면서 살기로 해놓고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는 하지만 애까지 낳은 사이인데 너무 얄궂게 구는 거 아니야? 우리 딸 온전한 직장 생활 힘든 거 자네도 다 알면서 왜 그래? 직장 다닐 때도 월급이 180밖에 안 됐었어. 지윤이까지 데려가 놓고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장모님께서 돈 버시면 되겠네요. 집, 차, 결혼 후 모은 재산까지 전부 제 몫입니다. 아내가 기여한 거 없어요. 뭐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 따지고 보면
전부 장모님께 주된 원인이 있는 거 아시죠? 장서방,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자리 잡을 때까지만 혹시 지원해주면 안 될까? 불우이웃도 아니고 왜 자꾸 지원을 바라세요? 앞으로는 지랄 맞아서 돌보기 힘들다 하셨던 저의 딸 대신 정신세 약한 장모님 딸 보시면서 잘 사세요. 밤마다 술 한 잔씩도 계속 하시고요. 말리는 사람 없으니까요. 장모님께서 거품을 물고 정신줄 완전히 놓으신 채 뭐라 계속 떠드셨는데 제가 끝까지 안 듣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일탈 즐기시던 장모님, 정신 오락가락 하는데 편히 굴었던 아내. 이제는 알아서 냉정한 사회를 살아가야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믿고 대출도 받으셨던 장모님. 이혼해서 돈 다 가져가면 자기는 빚 어떻게 갚냐고 울면서 또 그러시는데 뭐 어쩌란 말인가요. 그 모녀에게 한 푼도 지원 안 해줄 겁니다. 딸이 세상에 태어나 맞이한 첫 울타리를 제가 지켜내지 못한 것이 되어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이번 해에는 딸과 함께 새로운 추억들을 쌓아갈 거예요. 저와 제 딸 많이 응원해 주세요.